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호른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을 일구고 나무를 베며 정직하게 살아갔고,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비록 기둥이 기울고 지붕이 낡았을지언정 마당만큼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부지런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착하고 성실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은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에 일어나 이슬 젖은 들판으로 나갔고, 별이 총총이 박힌 늦은 밤이 되어서야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얼굴은 따가운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언제나 맑은 샘물처럼 순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이 진정한 곡식을 맺게 한다고 믿었으며, 비록 가난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제 힘으로 처자식을 건사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칠성에게는 월하라고 불리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산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물게 희고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가늘고 길었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어 처음 그녀를 본 사람들은 칠성이 참으로 큰 복을 받아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월하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있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운 손에 흙물을 묻히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고,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귀한 아이가 생겼는데, 칠성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동네 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아내가 컷몸이 아니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겠다며,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부엌에 들어가 불을 떼고 밥을 지었으며,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구해오곤 했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아내의 불러오는 배에 귀를 대고 태어날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으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에 대한 소박한 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생각은 남편과는 전혀 달랐으니 그녀에게 뱃속의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의 허리는 아파왔고 몸은 무거워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정성스레 지어온 밥상을 보면서도 입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고, 남편이 땀 흘려 벌어온 돈이 너무 적다며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월하는 좁고 어두운 초가집 방구석에 앉아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백가집 마님들의 삶을 상상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월하의 사치는 가난한 살림에 큰 부담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허영심을 채우는 데 써버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겨울을 나기 위해 핫감을 살 돈을 모아두면
그녀는 장날에 몰래 나가서 화려한 머리빗이나 값비싼 분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타일러도 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월아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약한 칠성은 혹여나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투정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은 산에서 캔 귀한 산삼 한 뿌리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몸이 무거운 아내를 위해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생각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당신과 아이를 위해 산신령님이 주신 귀한 약초를 캐왔소. 라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있던 월아는 고개만 살짝 돌려 그것을 쳐다볼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월아는 남편의 정성어린 선물에 고마워하기는커녕 흙 묻은 산삼을 더러운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풀뿌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차라리 남들처럼 비단 치마나 한 벌 사다 주지. 냄새나는 흙덩이를 선물이라고 가져오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산삼을 씻어 다렸지만 그 약물을 들이키는 월아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늦가을이 되자 월아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와 거동하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칠성의 집에 들러 순산을 기원하며 미역이며 쌀을 조금씩 나눠주었지만 월아는 그들의 호의마저도 귀찮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난한 것들이 가져온 게 오죽하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받은 물건들을 구석에 처박아 두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만이 덩굴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그 욕망은 뱃속의 아이에 대한 애정마저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겨울 준비를 하느라 더욱 바빠졌는데 지붕에 썩은 이형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얹느라 며칠 밤을 지붕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면서도 방 안에서 따뜻하게 잠든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서 짚을 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이 집을 튼튼하게 고쳐놓을 테니 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미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거라. 칠성의 소박한 노랫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방 안에 누운 월아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월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그것은 만삭의 몸이 불편해서이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갈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산골 구석에 박혀서 촌부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베개를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자신을 왕비나 귀부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초라한 천장을 마주할 때면 현실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등짐 장수들이 들러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는데 월아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성 한양의 화려한 풍경이나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리 샛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갔다가도 장수들이 보이면 걸음을 멈추고 엿듣곤 했는데 그러다 칠성이 다가오면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세상 물정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것은 월아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세상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칠성이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아내를 위해 고운 댕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록 비단은 아니었지만 칠성이 며칠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댕기를 건네며 여보, 당신 머리카락에 묶으면 참 고울 것 같아서 사왔소.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댕기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이런 싸구려 천조각을 어디다 쓰라고요. 내 머릿결이 상하겠어요. 라며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붉은 댕기가 흙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은 마치 칠성의 찢어진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댕기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돌이나 나무도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월아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남편의 그런 무능력하고 착해 빠진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큰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고작 이런 것으로 생색을 내다니. 월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한 질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칠성의 집안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책감은 넉넉하게 준비되어 아궁이는 뜨거웠지만 부부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새끼를 꼬았고 월하는 아랫목을 독차지하고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이나 기쁨 대신 짜증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월하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이라도 하면 이 녀석이 어미를 잡아먹으려고 일어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구나 하며 매몰차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뱃속의 아이는 어미의 차가운 마음을 느꼈는지 더욱 거세게 요동쳤고 월하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려 했지만 월하는 그의 손길마저 뿌리치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고성에도 이제는 익숙해져 그저 채채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 집 색시는 복을 발로 차는구만. 저렇게 착한 신랑을 두고 뭐가 그리 불만인지 원. 동네 노인들은 칠성을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지만 남의 집 가정사에 깊이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립된 산골 마을, 고립된 초가집 안에서 칠성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고 월하는 자신만의 환상 속에 갇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그 하얀 눈은 앞으로 닥쳐올 붉은 비극을 감추려는 듯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은 흉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집 기둥이 무너지고 검은 뱀이 방 안으로 들어와
또아리를 트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잠든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월아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냉수한 사발을 들이켰지만 그것은 다가올 불행을 알리는 전조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터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아내에게 오늘도 춥다니 따뜻하게 입고 계시오. 내일 일찍 다녀오리다. 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월아는 이불 속에 파묻혀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칠성은 익숙한 듯 쓴웃음을 지으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언젠가는 아내도 마음을 열고 행복하게 웃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월아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섬뜩한 눈빛으로 마당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초가집 마당은 지긋지긋한 감옥이었고 남편이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담은 자신을 가두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젊음이 이 구질구질한 곳에서 썩어가고 있어. 월아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낯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평소와 다른 웅성거림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이 고요한 산골 마을에 그리고 월아의 뒤틀린 운명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낯선 존재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은 동지섣달 긴 밤이 지나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이었습니다. 산비둘기가 유난히 구슬프게 울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의 행색은 이 깊은 산골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갓을 쓰고 몸에는 비단 도포를 걸쳤으며 손에는 옥으로 장식된 부채를 쥐고 있어 멀리서 보아도 귀한 집 자재나 한양에서 온 높은 벼슬아치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넋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사내의 등 뒤에는 괴나리 붙짐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천하를 다 가진 듯 당당하고 거만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을 한양에서 큰 상단을 거느리던 대상인이라고 소개하며 잠시 요양차 조용한 곳을 찾아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짐을 풀자마자 돈 보따리를 풀어 주모에게 넉넉한 술값을 쥐어주었고 동네 노인들에게는 귀한 약주를 대접하며 순식간에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듣다 보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묘하게 빠져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세상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고 평생 흙만 파고 살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허풍을 진실이라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매서웠으며 웃을 때마다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잘생기고 돈 많은 선비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방 안에서 거울만 들여다보며 한숨 짓던 월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인다는 핑계로 우물가로 나갔지만 사실은 그 사내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마침내 주막 앞을 지나던 월아는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사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수많은 여인을 상대해 본 솜씨로 월화의 빼어난 미모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녀가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눈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화 역시 사내의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태도의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월화에게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산골에 어찌 선녀가 내려와 계십니까? 내 천하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부인처럼 고운 분은 처음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고 칭찬에 목말라 있던 월화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월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다가와 흙투성이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월화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부인의 손은 흙을 만질 손이 아니라 비단을 만져야 할 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군요. 그날 이후 월화는 물을 씻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고 그때마다 사내와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사내는 월화를 만날 때마다 작은 놀이개나 분통 같은 선물을 슬쩍 건네주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월화는 남편 칠성이 평생 일해도 사주지 못할 귀한 물건들을 받아들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치마폭 깊숙이 감추고 집으로 돌아와 칠성이 잠든 틈을 타 몰래 꺼내보며 황홀경에 빠지곤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사내가 준 놀이개를 대어보니 마치 자신이 대갓집 마님이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월화의 마음속에서 남편 칠성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 빈자리는 정체불명의 사내에 대한 동경과 욕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내는 대상인도 아니요 선비도 아닌 관아의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는 흉악한 도둑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 재물을 훔치고 여인들의 마음을 이용해 입속을 챙기는데 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속여 한미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허영심 가득한 월화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월화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탐욕을 읽어내고 그녀를 이용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자신이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수많은 논밭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잠시 사정이 있어 내려와 있지만 곧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월화는 사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내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은밀한 목소리로 월화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 부인이 되어준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강시켜 주리다. 월화는 그 달콤한 제안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만 불룩 튀어나온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아비가 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몸입니다.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귀에 대고 무서운 말을 속삭였습니다. 과거는 잊으면 그만이고 걸림돌은 치우면 되는 법이지요.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 색시가 낯선 사내와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낙네들의 빨래터에서 노인들의 사랑방에서 은밀하게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칠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오늘도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요즘 들어 부쩍 화장을 짙게 하고 바깥 출입이 잦아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한 몸이 아니니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칠성이 흙 묻은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려 하면 월화는 질색을 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땀 냄새가 진동을 하니 저리 좀 가세요. 그녀의 쏘아붙이는 말에 칠성은 머쓱하게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꼬부랑 할머니가 월화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월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세대가, 내 말 잘 들어라. 겉만 번지르르한 것에 눈이 멀면 제 발등을 찍는 법이야. 그 사내는 눈빛이 막지 못하고 뱀의 혀를 가졌어.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다가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기에 사내에게서 풍기는 사악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눈이 먼 월화에게 할머니의 충고는 쇠귀의 경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속으로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내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월화는 겉으로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면서는 할머니를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들보다 똑똑하고 특별하다고 믿었기에 촌구석 노인네의 잔소리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내가 준 비단 댕기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할머니의 경고를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사내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으슥한 곳에서 월화를 만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월화의 마음을 조종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미인이 어찌 저런 무식한 나무꾼과 살고 있소. 저런 놈은 평생 당신을 고생시킬 것이 뻔하오. 사내는 칠성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치켜세우며 월화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월화는 맞장구를 치며 맞아요. 제 팔자가 기구해서 저런 사람을 만났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위험한 수위로 치달았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내가 월화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한양에 용하다는 의원을 알고 있는데 그가 지은 약을 먹으면 뱃속의 아이를 감쪽같이 지울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눈의 가시 같은 지아비도 조용히 보낼 방법이 있지요. 월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 막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호기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채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깨끗한 몸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깟 핏덩이 하나 때문에 부귀영화를 포기할 텐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월화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칠성은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자신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눈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비단 옷과 기와집 그리고 사내와의 화려한 삶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칠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고는 그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추하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썩느니 차라리 모진 마음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월화의 마음속 천층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도덕과 윤리는 욕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화는 사내를 찾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한양으로 데려가 주시는 거죠. 사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리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쳤고 까마귀가 흉흉하게 울어댔지만 그들은 서로의 욕망에 취해
불길한 징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정체불명의 약재상이 주었다는 검은 봉지 2개를 꺼내 월아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칠성을 영원히 잠들게 할 독초였습니다. 사내는 칠성에게 독을 먹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돌아오면 술상에 이 가루를 타서 먹이시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갈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이 약을 다려 마시고 짐을 챙겨 마을 어귀로 나오시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한다는 생각에 묘한 흥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내와 짧은 입맞춤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발목을 잡아끄는 듯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월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칠성이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탁주 한 병을 꺼내 사내가 준 가루를 몰래 타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술 속에 녹아들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월아는 칠성의 목숨도 저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길이 일렁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에 타오르는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해질녘이 되자 칠성이 여느 때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오? 냄새가 기가 막히는구려. 칠성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월아는 평소와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고생이 많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서 씻고 와서 드세요. 칠성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드디어 아내가 마음을 잡았나 보다 생각하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냇가로 가서 땀을 씻어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내 평생 당신과 아이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소. 그는 월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그 맑고 순수한 눈빛에 월아는 잠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재촉했습니다. 술 씻겠어요. 어서 드세요. 칠성은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은 여느 때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칠성은 안주를 집어먹으며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월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비어버린 술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칠성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몸이 나른하구려. 잠이 쏟아져.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월아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털썩 바닥으로 떨어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를 때렸고 마치 칠성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는 듯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월아는 칠성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세하던 숨결마저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월화는 부엌으로 가서 사내가 준 또 다른 약봉지를 꺼내 물에 탔습니다. 검 붉은색을 띠는 그 약물은 보기만 해도 역겨웠지만 그녀는 코를 막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곧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월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돈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는 칠성의 시신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어둠을 틈타 마을 어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멀리서 사내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신 약이 단순한 낙태약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영혼을 파멸로 이끌 무서운 저주가 담긴 독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내의 표정이 사랑에 빠진 연인의 얼굴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인한 얼굴이라는 것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월화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월화의 눈은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내와 함께 떠날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사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월화는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기다리던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달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품에 안고 있던 돈 보따리를 사내에게 건네며 어서 가요. 늦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사내는 월화가 건넨 묵직한 돈 보따리를 받아 들고는 그 무게를 가늠하듯 손바닥 위에서 몇 번 튕겨보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가 정적을 깨우자 그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월화는 어둠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월화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만삭의 몸으로 산길을 걷는 것은 무리요. 내가 아랫마을에 가서 가마를 구해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월화는 남편의 시신을 두고 온 불안감에 망설였지만 사내의 단호한 태도와 자신을 위하는 듯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는 이 무거운 돈 보따리는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소. 라며 짐을 챙겨 들고는 월화의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화는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자정이 지났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내에 대한 믿음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곧 오실 거야. 가마를 구하느라 조금 늦는 것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닭이 울 때까지 사내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월화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가 돈만 챙겨서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월화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사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을 어귀를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 칠성이 평생 모은 재물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월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나쁜 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절규는 바람에 흩어졌고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텅 빈 들판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돈도, 그리고 남편도 모두 잃어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와 끔찍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사내가 준 약을 먹었으니 아이가 떨어지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 고통은 산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무언가가 내장을 쥐어짜고 긁어대듯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통증이었습니다. 월화는 배를 감싸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배가. 배가 너무 아파. 그녀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지만 캄캄한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사내가 준 약은 아이를 지우는 약이 아니라 뱃속의 생명을 괴물로 만드는 저주받은 독초였는지도 모릅니다. 월화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다닐 것이고 만약 자신이 밖에서 쓰러져 있다면 의심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칠성의 시신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시신과 마주하게 되었지만 월화는 공포를 느낄 겨를도 없이 방구석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원망 섞인 얼굴과 사내의 비웃는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된 채 그녀는 지옥 같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월화는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거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동네가 떠나가라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가버렸나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가짜였지만 밤새 겪은 공포와 배신감 때문에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칠성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저 젊은 나이에 자다가 급사를 하다니. 칠성이가 참으로 박복하구만. 마을 사람들은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잃은 월화를 동정하며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칠성의 시신을 염습하고 관을 짜는 동안 월화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월화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태동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준 약을 먹은 지 하루가 지났지만 배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풀어 오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뱃속의 아이는 마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듯 격렬하게 발길질을 해댔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월화의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월화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몰래 배를 들춰보았는데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얗던 배 위에는 붉은 실핏줄이 지렁이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고 배꼽 주변은 검푸르게 변색되어 썩어가는 과일처럼 보였습니다. 월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옷을 내렸지만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약이 잘못된 게 분명해. 독이 퍼지고 있는 거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의원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죽은 마당에 자신의 배가 아프다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죄 지은 자의 업보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문상을 왔을 때 월화는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영정에 절을 올린 뒤 월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월화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세대가 안색이 좋지 않구나. 뱃속의 아이는 무사한 개냐. 할머니의 물음에 월화는 식은땀을 흘리면에 그냥 슬픔이 커서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지만 삿된 마음을 품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라고 뼈있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칠성의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은 잔뜩 흐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상여를 메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하며 구슬픈 노래를 불렀고 월화는 뒤따르며 곡을 했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월화는 자신이 사내에게 돈을 빼앗기고 버림받았던 그 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보자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상여가 산비탈을 오르자 월화의 배는 더욱 심하게 요동쳤고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웃 아낙네들이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칠성의 온기가 사라진 방안은 냉골처럼 차가웠고 월화는 혼자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억지로 삼킨 물은 곧바로 검은 쓴물과 함께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은 또렷하게 들어가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골에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엎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배가 마치 불덩이를 삼킨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쿵쿵거리는 태동 소리가 아니라 마치 손톱으로 백가죽을 긁는 듯한 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 그녀는 허공에 대고 빌었지만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것인지 아니면 뱃속의 괴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네 집에서 밤새도록 짐승 울음소리 같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월화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실성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이 걱정이 되어 죽이라도 쑤어들고 월화의 집을 찾았지만 월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퀴퀴한 냄새와 신음소리에 사람들은 섬뜩함을 느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월화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지옥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월화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기이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둥글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마치 뱃속에 돌덩이를 집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붉은 핏줄은 더욱 선명해져 이제는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피부는 한계까지 늘어나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방 안에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사기꾼 사내의 비릿한 웃음소리, 남편 칠성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뒤섞여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너무나 목이 말라 기어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부엌 살림살이들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주인인 칠성이 없으니 낯설고 흉물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물독 뚜껑을 열어 바가지로 물을 푸려던 순간 월화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에 비친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탐욕에 찌들어 흉측하게 변해버린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배는 기형적으로 튀어나와 있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라고 월화는 소리쳤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칠성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베개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싫어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줘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칠성은 대답이 없었고 뱃속의 아이는 어미의 후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칠게 날뛰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칠성네 집 지붕 위에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길해했습니다. 저 집에 마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어. 무슨 사달이 날 것만 같아. 노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칠성네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화를 어찌 막을꼬. 그립, 불쌍한 중생.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화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벽을 향해 혼잣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다시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비단 옷을 입은 자신이 보였다가 흑투성이가 된 칠성이 보였다가 뱀의 혀를 가진 사내가 나타나 춤을 추는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녀는 행복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끔찍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장작개비처럼 되었지만 배만은 계속해서 커져 방 안을 가득 채울 기세였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귀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월화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의 낡은 벽지가 마치 악마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내 돈, 비단 옷.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헛된 욕망의 단어들이 흘러나왔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뱃속의 괴물에게 모두 빨리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국이 머지않았음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칠성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초가집 주변을 감도는 음산한 기운은 거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해를 보여주지 않았고 때 아닌 까마귀 떼가 지붕 용마루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억울한 혼백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밤이 되면 아이들을 일찍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집 근처에 얼씬하려 하지 않았고 바람조차
그 집을 피해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월아의 상태는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주고 간 약은 태아를 지우는 약이 아니라 뱃속의 생명을 원기로 만들어 어미의 정기를 파먹게 하는 저주받은 독초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월아의 배는 만삭을 넘어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라 마치 얇은 가죽 풍선 안에 날카로운 바위들을 쑤셔 넣은 듯 울퉁불퉁하고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지만 배만은 계속해서 커져 이제는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는데 그것은 단순히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불에 달군 쇠갈키로 내장을 긁어내리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월아를 괴롭혔습니다. 으악. 그녀의 신음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다가 쇳소리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이불을 적셨고 그녀의 손톱은 고통을 참느라 방바닥을 긁어대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그녀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의 태동처럼 툭툭 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뱃속에서 탈출하려는 짐승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얇아질 대로 얇아진 백가죽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둥근 발뒤꿈치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작고 앙상한 손가락 모양이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백가죽을 안에서 밖으로 쭉 밀어 올릴 때마다 월아는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 자국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핏줄이 터져 붉은 멍이 뱀처럼 배를 휘감았습니다. 월아의 정신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방구석 어둠 속에서 칠성이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월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원했지만 환영 속의 칠성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칠성의 모습은 어느새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사기꾼의 얼굴로 바뀌어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 욕심이 너를 잡아먹는구나.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자 월아는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칠성네 집에서 흘러나오는 괴이한 소리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이 곡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더 이상 이 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꼬부랑 할머니와 건장한 청년 몇 명을 대동하고 칠성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월아가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귀신이 들린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칠성네 집마당에 들어서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칠성이 정성스레 가꾸던 텃밭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느냐, 세대가. 우리가 왔으니 인기척이라도 좀 해보거라. 하지만 방 안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은 신음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들에게 눈짓을 했고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월아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괴물 같은 형상을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고 눈은 워하게 들어가 뼈만 남은 얼굴에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이불 밖으로 드러난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 배는 마치 터지기 직전에 붉은 열매처럼 팽팽했고 표면에는 시퍼런 핏줄이 지렁이 떼처럼 얽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비단옷, 내 금가락지, 한양 가야 해. 가마 태워줘.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헛된 욕망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야. 사람 배가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꼬부랑 할머니는 혀를 차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월아의 배 위로 솟아오르는 작은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긁어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병이 아니다. 천벌이다. 천벌. 할머니의 호통에 월아가 잠시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누가 좀 꺼내줘. 뱃속에 뱀이 있어. 월아는 배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배를 긁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지옥도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월아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약, 칠성이 먹인 약. 나도 먹었는데 왜 나는 안 죽어? 왜 아이가 안 떨어져? 그녀의 횡설수설하는 말 속에서 사람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눈치챘습니다. 칠성이 급사한 것이 병 때문이 아니라 월아가 독을 먹여 죽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이를 지우려고 독약을 먹었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싸늘한 경멸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 제 서방을 죽이고 제 자식까지 죽이려 하다니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끔찍이 여기거늘. 사람이 어찌 저런 짓을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월아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다 필요 없어. 가난한 건 싫어. 나는 귀부인이 될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는 찢어지는 듯 날카로웠고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배 위의 붉은 핏줄은 그녀가 웃을 때마다 더욱 굵게 도드라져 마치 그녀의 몸을 옥죄는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내리치며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물러서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스스로 지은 죄업이 스스로를 삼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의원을 부른다 한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고 관아에 알린다 한들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월화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 욕심이 네 무덤을 팠구나. 저승가서 칠성이 얼굴을 어찌 보려고 그러느냐.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쫓기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벗어났는데 마치 그 집에 머물면 부정을 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촌장은 대문을 굳게 닫아 걸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누구도 이 집에 얼씬하지 말게. 하늘이 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니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칠성네 집은 이제 마을의 일부분이 아니라 격리된 저주받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죄인을 어둠 속에 가두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혼자가 된 월화는 정막 속에 남겨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북적였던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지마. 나만 두고 가지마.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고통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뱃속의 존재는 이제 손톱뿐만 아니라 이빨이라도 난 듯 뱃속을 잘근잘근 씹어대는 것 같은 끔찍한 감각을 선사했습니다. 월화는 고통 속에서 지난 날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칠성이 가져다준 산삼을 내팽개치던 일, 그가 사온 댕기를 짓밟던 일, 그리고 독이 든 술잔을 권하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제발 멈춰줘. 그녀는 울다 지쳐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만 그 눈물조차도 그녀의 죄를 씻어내기에는 너무나 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다시 부엉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월화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시야는 흐릿해졌습니다. 배 위의 붉은 핏줄은 이제 검붉은 색으로 변해 마치 썩은 나무뿌리처럼 그녀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어미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기꾼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러나 자신을 파멸로 이끈 그 얼굴을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월화의 손발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토록 원하던 부귀 영화는 구경도 못 해보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칠성과의 소박했던 행복을 발로 차버린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흉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칠성내 집 쪽에서 기이한 붉은 빛이 잠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며칠 동안 마을을 괴롭히던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다고 전해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바다처럼 요동치던 월화의 집은 이제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탐욕이 불러온 광란의 춤은 멈추었고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칠성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마당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 이후 그 집은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맺어졌는지를.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탐욕에 대한 무서운 교훈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떠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칠성의 영혼도, 월화의 원한도,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슬픔도 모두 거두어들이고 산골마을의 밤은 다시금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면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골 마을을 집어삼킨 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칠성이 눈을 감은 지 딱 일주일이 되는 초칠일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진 날씨 탓에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성 내 낡은 초가집 지붕 위로는 번개가 번쩍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는 미친 듯이 가지를 흔들어대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 갇힌 월화가 홀로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켜놓은 호롱불마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방바닥을 긁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마치 거대한 바위를 품은 듯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격렬하게 요동치던 태동은 멈췄지만 대신 뱃속에서 무언가가 썩어가는 듯한 역한 냄새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헛된 꿈이 결국 자신의 육신을 파먹어 들어온 것입니다. 월화의 흐릿한 눈앞에는 지난날의 과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칠성이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 건네주던 따뜻한 군고구마,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밤새도록 다듬던 요람까지, 그 소박하고 따뜻했던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나를 데려가줘.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칠성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천둥소리뿐이었습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칠성을 죽이고 제 자식까지 해하려 했던 죄책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뱃속에 들어찬 덩어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위장과 간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월화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죽은 한계까지 늘어나 투명할 정도로 얇아졌고 그 아래로 검붉은 핏물이 고여있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성의 원한과 죽은 아이의 저주가 뒤엉켜 만들어낸 지옥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월화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적거리며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의 호롱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파스스 소리를 내고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자 월화는 뱃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것은 마치 짐승이 발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는데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월화는 그것이 자신의 뱃속에서 나는 소리임을 깨닫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마. 제발.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필사적으로 눌렀지만 뱃속의 힘은 그녀의 저항을 비웃듯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죄 지은 자가 받아야 할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월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방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보다는 이 끔찍한 고통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돌처럼 굳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지붕을 뚫을 듯 때려댔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펄럭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최후를 지켜보며 분노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월화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기꾼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준 약이 독약이었음을, 그가 훔쳐간 돈이 자신의 목숨 값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사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이 트면서 마을의 닭들이 우렁차게 울어댔지만 칠성네 집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다른 집 굴뚝에서는 피어올랐지만 칠성네 굴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들리던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멈춘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촌장과 꼬부랑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칠성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했고 혹시 모를 사태를 수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누구 하나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호지 문에는 밤새 월화가 긁어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촌장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참혹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월화는 방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월화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녀의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하게 쥐고 있어 마치 뱃속에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는 터지지 않았지만 검붉은 멍자국과 핏줄이 뒤엉켜 마치 썩은 호박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채채했다. 결국 제 업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갔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고 월화의 시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렇게 흉한 모습으로 가다니. 원한이 얼마나 깊으면 저럴까. 한 아낙네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패륜적인 짓을 알기에 이 비참한 죽음 또한 자업자득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청년들을 시켜 거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차마 그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녀의 시신을 덮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거적이 덮이는 순간
월아의 탐욕스러운 눈빛도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례는 조촐하다 못해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칠성의 묘 옆에 묻어줄 수는 없다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의 음지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봉분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때만 입힌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무덤에 술 한 잔 올리지 않았고 곡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산짐승들이나 지나가다 들를 법한 외진 곳에 그녀는 영원히 고립된 채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귀영화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적대기만이 그녀의 마지막 수의가 되었습니다. 칠성네 집은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불태워 부정을 없애자는 말도 했지만 칠성의 땀과 정성이 배어있는 집을 차마 없앨 수 없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문에 금줄을 쳐서 잡기가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붕은 내려앉고 벽은 허물어졌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교훈이 되어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욕심을 부릴 때마다 어른들은 그러다 칠성내 색시처럼 배가 남산만해진다 라고 겁을 주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칠성내 집 마당에는 주인이 없어도 매화꽃이 피었고 칠성이 심어놓은 살구나무에도 연분홍꽃이 만발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비극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순리대로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칠성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그들은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칠성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다시 마을에 깃들었습니다. 월아를 속이고 도망갔던 사기꾼 사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는 훔친 돈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또 다른 사기를 치려다 관아에 붙잡혀 옥사했다고 합니다. 혹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편안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기울이며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칠성내 집터는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다람쥐가 드나들고 지붕이 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숲의 정령들이 쉬어가는 고요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반딧불이들이 그 주변을 날아다니며 칠성의 선한 영혼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 숲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더 이상 월아의 손톱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연주하는 평화로운 노래였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탐욕은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월아는 헛된 꿈을 꾸다 소중한 것을 모두 잃었지만 칠성의 맑고 고운 마음만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욕심 대신 감사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 여러분의 따뜻한 이불 속까지 들어오지는 못할 테니까요. 이제 등잔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산골마을의 고요한 밤처럼 여러분의 꿈도 깊고 평온할 것입니다.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시간. 풀벌레들의 자장가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밝고 환한 햇살이 여러분을 깨워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